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장씨 부인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장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 동우를 정성껏 키워냈지요. 남편 없이 집안을 일으키느라 고된 세월을 보냈지만 동우가 의젓하게 자라 과거를 준비하게 되자 장씨 부인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홀로 한양으로 보낸 후 집안에는 부인과 며느리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 며느리의 이름은 화연이었어요. 화연은 아비 없이 자란 농가의 딸이었으나 마음씨 곱고 손재주가 좋아 장씨 부인이 마음에 들어 직접 며느리로 들였지요. 혼례를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우가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으로 떠났고 그때부터 화연은 마치 친어머니를 모시듯 장씨 부인을 공경하며 살았어요. 새벽이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햇살 들기 전 부엌에서 장작을 지펴 아침상을 차렸지요. 장씨 부인이 다리에 힘이 빠져 방에만 누워 있어도 화연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곁에 앉아서 다리를 주무르고 이마를 닦아주곤 했지요. 그런 화연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씨 부인은 참 며느리 복이 많지. 요즘 세상에 저렇게 정성스레 모시는 이는 드물다네. 장씨 부인 역시 마음 깊이 화연을 아꼈어요. 내가 늙어가면서 어찌 다 일일이 챙기랴. 화연이 없었다면 진즉에 허리 꺾이고 말았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씨 부인은 종종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긴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착한 척한들 속을 누가 알겠는가? 겉과 속이 다른 여편 애들 내가 예전에도 봤지.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겨울이 오려는 초입이었어요. 그날따라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마당에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질 즈음이었지요. 화연은 소뚜껑을 닫고 부엌 앞에서 장작을 털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지 않겠어요. 화연은 도리깨를 내려두고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지요. 초라한 옷에 먼지가 가득 묻은 옷에 몸을 웅크린 여인은 얼굴이 잿빛이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 집에 따뜻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화연은 놀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허둥지둥 대문을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여인의 이름은 채령이라 밝혔어요. 마을 밖에서 이곳까지 걸어왔다고 했고 며칠째 굶었다고 했어요. 화연은 채령을 부엌 옆 작은 방에 들이고 따뜻한 물을 데워 씻기고 직접 끓인 죽을 떠먹여 주었지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있던 장씨 부인은 방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불쌍한 얼굴이구나. 저 눈빛이 어째 그늘이 깊은 게. 다음날 아침 채령은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 있었어요. 화연이 물을 깃고 장작을 준비하는 걸 보더니 조용히 따라 나서서 물동이를 들어주었지요. 이런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손 놓고 있자니 불편해서요. 몸이 움직일수록 더 나을 테지요. 화연은 잠시 머뭇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채령은 화연의 일을 하나둘 돕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채령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선 화연보다 먼저 일어나 장작을 지폈고 마당 청소도 장독대 정리도 함께 했지요. 장씨 부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며느리가 혼자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도와주는 이가 생기니 훨씬 낫구나. 그러나 화연의 속은 조금씩 불편해졌지요. 채령의 손놀림이 어색하지 않고 말투는 조신했으며 장씨 부인의 취향을 곧잘 맞췄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장씨 부인의 두통을 꿰뚫은 듯이 약차를 끓여왔어요. 이건 모란피를 조금 넣고 삶은 약차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편찮으실 때 드시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장씨 부인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화연이 차린 밥상에 잘했구나 하던 말이 어느샌가 채령이가 데운 물이 참 뜨끈하더구나로 바뀌었지요. 화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기분 탓이겠거니 했지만 그녀는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화연이 새벽에 마당을 지나가다가 작은 종이 뭉치 하나가 장독대 아래에 떨어진 것을 보았어요. 펼쳐보니 마치 편지처럼 보이는 그것은 한자로 정성스레 써진 글이었지요. 그 글씨체는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이 글씨체는 서방님의 필체이온데.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건 제 물건입니다. 화연은 종이를 급히 접으며 물었어요. 이걸 어쩌다 장독대 밑에 주운 겁니다. 어제 장독을 닦다 흘렸나 봐요. 죄송해요. 화연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채령은 그것을 받아 소중한 듯 품에 넣었지요. 채령의 얼굴은 여느 때와 같은 표정이었지만 화연은 분명히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날 밤 장씨 부인이 화연을 불렀어요. 화연아, 채령 말이다. 그 애를 이 집에 그냥 머물게 해도 괜찮겠느냐? 화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어요. 어머님께서 편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장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솔직히 그 아이가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화연은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새벽 화연은 장독대 앞을 지나다가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촉촉히 젖은 종이엔 손글씨가 번져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화연이로부터 오랫동안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화연이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화연이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과거 준비에 한창이지만 늘 어머니와 화연이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날이 추워질 텐데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글 말미엔 아들 동우 올림이라 적혀 있었어요. 화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편지를 어머님은 아직 보지 못하신 걸까? 왜 장독대 밑에서 이런 편지가 나오는 거지? 그녀가 고민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편지는... 화연이 고개를 돌리자 채령이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 문간에서 발견했는데 글씨가 너무 번져 있어 드리지 못했어요. 다시 옮겨 적어 드리려 했는데 그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말없이 편지를 건넸어요. 채령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그러나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채령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날 밤 채령은 방 안에서 조용히 불을 밝혔어요. 작은 탁자 위에 번진 편지를 펴두고 옆에는 새 종이와 붓을 놓았지요. 그녀는 붓을 들고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동우가 직접 쓴 듯한 필체를 따라가며 어머님, 지난번 편지에서 어머님께서 화연이에게 심하게 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연은 본디 착한 심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 아이가 어머님 곁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가짜로 편지를 적었어요. 마지막에는 단정한 글씨로 아들 동우 올림이라고 써넣었지요. 그녀는 진짜 편지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자신만 아는 상자 속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새로 조작한 편지를 손에 쥐고 안채로 향했지요. 다음날 아침 장씨 부인이 잠시 눈을 붙였을 때 채령은 안방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지라니? 며칠 전 장독대 아래에서 주운 봉투입니다. 글씨가 번져 있어 직접 보여드리기 어려워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장씨 부인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펼쳐 읽었지요. 편지 내용을 읽자 장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내가 화연을 심하게 대했다고? 그녀는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제대로 정리한 거라면 그런 뜻이겠지. 장씨 부인은 말없이 조작된 편지를 품에 넣었어요. 그날 이후 화연에 대한 그녀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며칠 뒤 마을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장씨 부인은 화연이 아닌 채령을 대동하고 잔치에 나섰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집엔 참으로 조심성 깊고 지혜로운 아가씨가 하나 있지요. 채령이라는 아이인데 나를 이토록 정성껏 돌보아주는 것을 보니 내 자식보다도 낫다 싶더이다. 그 말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고 심지어는 누가 소문을 이상하게 낸 것인지 화연이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감춘다는 소문이 똥들었지요. 하인들조차 그녀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수군거리는 이들도 생겼어요. 그 집 며느리가 그랬다지? 한양에서 온 편지를 보고도 장씨 부인에게 안 보여줬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그 집 아들 편지에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신다고 했대. 화연은 매일같이 웃는 얼굴로 어머니 약을 다렸고 밥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장씨 부인은 고개를 돌릴 뿐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씨 부인은 채령을 불렀어요. 채령아, 너는 내 곁에 오래 있을 수 있겠느냐? 말씀만으로도 영광이지요. 그렇다면 너를 내 며느리로 삼는다면 어떻겠느냐? 채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옵니다. 장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더 이상 화연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화연이보다 너를 참 아낀단다. 그날 밤 화연은 장독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어디 계시든 부디 이 집에 돌아와 주세요. 당신만이 진실을 알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멀지 않은 방에서 채령은 자신만 아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거기에는 구겨졌지만 여전히 선명한 동우의 진짜 편지가 고이 담겨 있었어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장씨 부인의 집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채령은 어느새 안채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장씨 부인의 옆자리를 차지했고 화연은 부엌 옆의 작은 방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하인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며느님 하며 공손히 인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슬쩍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어요. 장씨 부인은 그런 변화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변화가 마음에 드는 듯 보였지요. 어느 날 아침 장씨 부인이 앓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잦고 입맛도 없다는 그녀를 위해 화연은 직접 약초를 다려 약을 올렸어요. 하지만 장씨 부인은 입도 대지 않았지요. 이것도 네가 탕약이라고 지은 것이냐? 어디선가 독이 든 풀을 마구 넣은 것이 분명하다. 내가 이래서 너는 못 믿겠다니까. 화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약그릇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약을 쏟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오후 장씨 부인은 마을 부녀자들과 마루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채령이 곁에 앉아 다소곳이 차를 따라주며 웃고 있었지요. 우리 채령이는 말이지 바른 마음을 지녔어요. 나에게도 어머니라 부르며 매일 안부를 묻고 이 손을 꼭 잡아주거든요. 부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예전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게요.
요즘엔 일하는 하인보다 못하다 하더군요. 그 말에 장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흘렸어요. 화연은 마당에서 장작을 옮기다 그 대화를 듣고 말없이 등을 돌렸어요. 며칠 후 채령이 직접 장씨 부인의 방 청소를 마친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며칠 전 장독대 근처에서 또 다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그게 어머님이 너무 구박하니까 한양으로 데리고 가달라고까지 했나봐요. 착한 심성을 가졌으니 계속 구박하지 말라 적혀 있었습니다. 장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쌍화차를 내려놓으며 얼굴을 굳혔어요. 한양으로 아주 나가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채령은 고개를 조아렸어요. 아마도 며느님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쓴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련님께 그렇게 들리게 한 것이 문제겠지요. 장씨 부인은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을 들은 채령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화연은 끓는 물에 옷을 헹구며 조용히 이야기하였어요. 왜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사라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가득했고 눈빛은 예전의 따뜻함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며칠 뒤 장씨 부인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이번에도 화연이 아닌 채령이 앞장서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종종 걸음을 쳤지요. 사람들은 새 안주인이 생겼다더니 참 알뜰하고 곱게 생겼다라며 입을 모았어요. 화연은 잔칫날에도 부엌 뒤편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물었지요. 저 아이는 전에 안주인이었던 그 아이 아닌가? 쉬, 조용히 해. 요즘엔 그 아이보다 채령이란 아씨가 더 대접받는다더라. 화연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아서 마당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남은 상처림 찌꺼기와 과일 껍질이 들려 있었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 소식 하나가 도착했어요. 장씨 부인은 집안 하인을 불러 조용히 말했지요. 내 아들이 과거 시험을 마쳤다더라. 머지않아 돌아오겠구나. 한편 사람들은 점점 더 채령이야말로 진짜 며느리라며 입을 모았어요. 마을 안악들도 장터에서 수군거렸지요. 그간 화연이 참한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편지까지 숨겼다더라. 채령이 그 편지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 집이 엉망이었을 거야. 화연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행랑채에 머물며 매일같이 부엌 일을 도맡았고 장독대 주변에 청소며 들기름 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씨 부인의 눈엔 그런 정성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란 건 말이다. 속을 몰라. 겉으론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가 속으론 얼마나 얍삽한지 아느냐? 장씨 부인은 채령에게 그렇게 말했고 채령은 그저 얌전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화연은 문틈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울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과거 시험을 마친 동우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집 앞에 말에서 내린 그는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동우입니다! 하인들이 달려나갔고 장씨 부인은 놀란 얼굴로 마릇굿에 나섰지요. 동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장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어서 들어가자. 그때였어요. 채령이 조용히 마당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도련님, 오셨군요. 동우는 고개를 들고 잠시 멈칫했어요. 옷차림은 마치 화연의 옷차림과 비슷했지만 그의 눈엔 분명 낯선 얼굴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채령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어머님 곁을 돌보게 된 사람입니다. 장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몸져놓은 동안 이 아이가 곁을 지켜주었단다. 너 없는 동안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사람구실을 했다. 동우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아함이 감돌았지요. 어머니, 그러면 화연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장씨 부인은 얼굴을 굳혔어요. 그 아이는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 내 앞으로 온 편지를 숨기고 나에게 무례하게 군 일이 한둘이 아니야. 예? 동우의 눈썹이 찌푸러졌어요. 화연이가 편지를 숨겼다고요? 그래, 네 편지를 발견한 것도 이 아이였다. 장씨 부인은 채령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화연이가 그 편지를 숨기고 장독대 밑에 묻어두었다더구나. 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냐? 네가 몰라서 그래. 난 지켜봤다. 게다가 네 편지에 화연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동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그런 편지를 보신 적이 있다고요? 그래, 채령이가 가져다줘서 읽었지. 동우는 채령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그런 내용을 적은 적도 없습니다. 화연이가 제 편지를 숨길 리도 없고 어머니를 원망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장씨 부인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동우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보낸 게 아니라니? 제가 드린 편지는 화연이가 요즘 답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 지금도 갖고 계시지요? 장씨 부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채령이가 정리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채령아, 편지를 한번 다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채령이 순간 없어져 있지 않겠어요? 아니, 채령아. 아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딜 간 것이냐? 한편 채령은 부엌 가까이 있는 작은 방에 있던 편지를 모두 들고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 돼.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쉽게 밝혀져서는 아니 된다. 일단 내 방에 놓았으니 내 방까지 쫓아와서 찾진 않을 게야. 하지만 그 모습을 동우는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채령이 요리하는 틈을 타 동우는 몰래 채령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나무함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 안에는 그가 손수 쓴 편지 봉투가 곱게 접혀 있었어요. 분명 자신이 보낸 편지였지요. 역시. 그렇게 편지를 찾았을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동우는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문을 조용히 열자 좁은 옷장 안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채 쪼그려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니, 넌 화연이냐?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네가 이런 곳에 묶여 있느냐? 저를 여기 가두었습니다. 제가 서방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진실을 말하려 하자 채령아 씨께서 절 여기에 가두었습니다. 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박을 풀었어요.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는 붉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지요.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동우는 화연을 품에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재령이라고 했나? 네가 감히 내 아내와 내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다니. 다음날 아침 동우는 어머니와 채령 그리고 화연을 모두 마루에 불러세웠어요. 하인들도 조용히 둘러섰지요. 동우는 채령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편지 어디서 난 겁니까? 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글씨입니까?
동우는 그 옆에 조작된 편지를 내보였어요. 채령이 글씨체를 따라한다고 썼지만 글씨체는 확연히 달랐지요. 그것이 비에 편지가 젖어 있어 편지 내용을 어머님이 다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옵니다. 그러자 동우가 말하였어요. 어머님이요? 그래요. 그런데 비가 와서 편지가 젖었는데도 내용이 잘 보이는데요? 유추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내용이 두 편지가 모두 동일한 내용인지 제가 한번 봐도 괜찮겠지요? 역시나 두 편지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지요. 제가 굳이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보시지요. 내용을 다 읽은 장씨 부인은 손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채령아, 이게 다 너 짓이냐? 채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너는 어찌 그리? 장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앉은 채령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도 어리석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에 홀려 눈을 빼앗겼구나. 그녀는 화연을 바라보았어요. 화연아, 나는 너를 너무 억울하게 하였구나.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화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믿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령은 장시댁을 떠났어요.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조차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채령이 집을 떠난 뒤 장씨 부인은 긴 병을 앓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큰 진심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늦게나마 가슴을 후벼팠던 것이었지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 화연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에게 했던 말, 그 모진 말들 모두 다 씻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도 네가 곁을 지켜주니 나는 참 부끄럽구나. 화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이제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장씨 부인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다시금 화연에게 맡기며 이렇게 선언했지요. 이 집의 며느리는 예나 지금이나 너 하나다. 나는 늦기 전에 이 집안의 질서를 바르게 돌려놓고 싶구나. 그리하여 마침내 그 집안은 다시 평온과 따뜻함이 깃든 집이 되었답니다.